서울대학교 병원 1인실. 하지만 그곳은 특권이 아닌 절망의 공간이었다. 윤지수는 링거의 의지에 잠든 동생 지훈이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17, 한창 꿈을 펼칠 나이에 동생의 심장은 하루가 다르게 멈춤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담당 교수의 목소리가 귓가에 사형 선고처럼 맴돌았다. 확장성 심근병증 말기입니다. 심장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에 이 분야 최고 병원이 있습니다만 수술비와 치료비를 합쳐 최소 50억은 필요할 겁니다. 50억.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대 경영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한 윤지수에게도 그것은 현실감 없는 숫자였다. 부모님이 남긴 빚과 동생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그녀의 하루는 24시간이 모자랐다. 새벽에는 물류센터 아르바이트를, 낮에는 수업을 듣고 밤에는 과외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 그녀의 삶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전쟁이었다. 은행 대출의 문턱은 높았고 사회복지제도는 너무나 더디었다. 어둠 속에서 장기 밀매 브로커에게 연락해볼까 하는 끔찍한 생각까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동생을 살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가 가진 것이라고는 22살의 젊음과 악착 같은 자존심뿐이었다. 그날도 자정이 넘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지독한 가을비가 그녀의 얇은 외투를 사정없이 적시고 있었다. 절망이 발목까지 차올라 한 걸음도 더 내딛기 힘들었던 바로 그 순간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달려오던 검은색 제네시스 G90 세단 한 대가 그녀의 앞에 멈춰 섰다. 칠흑 같은 어둠을 닮은 차체는 그녀의 초라한 현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뒷좌석의 창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안에는 명품 수트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중년의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박 이사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의 눈빛은 감정 없이 오직 목적만을 담고 있었다. 윤지수 씨, 맞으시죠? 그는 지수의 이름뿐만 아니라 동생 지훈이의 병명, 그리고 필요한 수술비 액수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지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남자는 검고 심플한 명함 한 장을 내밀었다. 명함에는 TK 인베스트라는 로고와 함께 전화번호 하나만이 찍혀 있었다. 우리 대표님께서 제안하셨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빗소리보다 더 차가웠다. 윤지수 씨의 하룻밤, 그 대가로 50억 원입니다. 지수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50억. 동생을 살릴 수 있는 돈. 그 대가는 그녀의 하룻밤, 그녀의 몸과 그녀가 지금까지 지켜온 모든 자존심이었다. 모욕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그 명함을 남자의 얼굴에 던져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발은 땅에 뿔이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다. 뇌사자 기증을 기다리다 하루가 다르게 꺼져가는 동생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남자는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을 읽었다는 듯 말을 이었다.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계약입니다. 내일 정고까지 연락 주시지 않으면 이 제안은 없던 일이 될 겁니다. 세단은 미련 없이 빗속으로 사라졌다. 지수는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손에 들린 검은 명함은 지옥으로 통하는 초대장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동생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기도 했다. 그녀는 명함을 부서져라 움켜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보다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이 더 컸다. 비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그녀의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저 멀리 동생이 잠들어 있는 병원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선택의 여지는
처음부터 없었다. 문제는 그 선택의 대가를 그녀가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다음 날 오전 11시 50분. 마감 시한을 10분 남겨두고 윤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검은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다. 그녀는 병원 복도 창문 너머로 위태롭게 숨을 쉬고 있는 동생을 보고 있었다. 동생의 생명과 자신의 자존심. 저울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다. 전 받아들이겠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어제처럼 감정 없이 사무적이었다. 그는 주소와 시간, 그리고 단정하고 심플한 옷차림이라는 알 수 없는 요구사항을 전달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약속 시각. 어제의 그 검은 세단이 그녀를 태운 곳은 강남의 가장 높은 마천루, 더 팰리스 저얼계 펜트하우스였다. 서울의 모든 불빛을 발 아래에 둔 그곳은 마치 신의 영역처럼 비현실적인 공간이었다. 내부는 거대하고 화려했으며 동시에 텅 비어 있었다. 값비싼 미니멀리즘 가구들과 그림들. 하지만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잘 꾸며진 거대한 쇼룸 같았다. 그리고 그 쇼룸의 중심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강태민, TK 인베스트의 대표. 그는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잡지 모델처럼 비현실적인 외모를 가졌다. 하지만 그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면서도 그 어떤 감정도 비추지 않는 검은 유리구슬 같았다. 그는 지수를 마치 값비싼 가구를 훑어보듯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갑게 훑어보았다. 안찌,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거대한 유리 테이블을 가리켰다. 그 위에는 변호사가 작성한 듯한 두툼한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지수는 경영학과 수석다운 냉철함으로 계약서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녀의 마지막 방어기제였다. 제1조 계약금. 윤지수,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즉시 강태민, 은월리의 지정계좌로 현금 50억 원을 송금한다. 제2조 의무조항. 을은 지정된 시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동안 갑이 지정한 펜트하우스 내의 사적인 공간에서 체류해야 한다. 그 어디에도 성적인 관계를 암시하는 조항은 없었다. 모호하고 기이한 조항이었다. 제3조 비밀 유지 의무. 을은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평생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가지며 위반 시 계약금의 10배를 위약금으로 배상한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조항이 있었다. 제4조 신원 확인 절차. 을은 계약 이행 과정에서 갑의 요청 시 신원 확인을 위한 생체 시료 제공에 동의한다. 생체 시료라니요?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 정도 규모의 거래에서는 기본적인 신원 확인 절차일 뿐. 강태민의 대답은 기계처럼 차가웠다. 지수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그녀는 펜을 들어 계약서의 마지막 장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영혼을 파는 계약서에 서명하는 기분이었다. 서명이 끝나자 강태민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와인셀러에서 값비싼 와인 한 병을 꺼내 2개의 잔에 따랐다. 그는 잔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다. 계약 성립을 축하하지. 그의 행동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어서 지수는 마치 연극의 일부가 된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입술만 살짝 축이는 정도로 와인을 마셨다. 그녀의 지문이 와인잔 위에 선명하게 남았다. 강태민은 그녀가 내려놓은 와인잔을 자연스럽게 집어들었다. 그의 목적은 와인이 아니라 그녀의 DNA가 묻은 와인잔이었다. 하지만 지수는 그 미묘한 행동의 의미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그는 반대편의 문을 가리켰다. 저 방에서 아침 7시까지 머물러주면 계약은 이행된 거다. 필요한 건 모두 안에 갖춰져 있으니 편히 쉬도록.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다시는 나올 생각이 없다는 듯 문이 닫히는 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다. 지수는 거대한 펜트하우스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가 가리킨 방문을 열었다. 아는 5성급 호텔의 스위트룸처럼 꾸며진 호화로운 침실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안으로 들어서자 문이 밖에서 잠기는 소리가 작게 들렸다. 그녀는 하룻밤의 파트너가 아니라 값비싼 새 장에 갇힌 새였다. 지수는 실크시트가 깔린 거대한 침대 가장자리에 멍하니 걸터 앉았다. 그녀는 최악의 상황을 각오했다. 굴욕과 수치심,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예상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예측하고 계산한 듯한 차가운 미스터리는 그녀가 상상했던 그 어떤 시나리오보다도 더 소름 끼치고 두려웠다. 그녀는 동생을 살릴 50억을 얻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게임의 말이 되어버렸다. 그날 밤 서울의 야경이 아무리 아름답게 빛나도 지수에게는 모든 것이 칠흑 같은 어둠일 뿐이었다. 정확히 아침 7시 지수가 갇혀있던 침실의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문 밖에는 어젯밤과 똑같은 무표정한 얼굴의 박 이사가 서 있었다. 강태민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어젯밤 그녀를 데려왔던 검은 세단이 다시 그녀를 차가운 현실 세계로 데려다 주었다. 차가 강남의 화려한 마천루를 벗어나 그녀가 사는 낡은 동네로 접어들자 지수는 비로소 하룻밤의 꿈에서 깨어난 듯 하였다. 차가 떠나고 그녀의 스마트폰이 짧게 울렸다. 은행 앱의 알림이었다. 거래 알림. 고객님 계좌에 5종 장고전 1,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화면 가득 찍힌 영유의 행렬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어서 그녀는 몇 번이고 눈을 비볐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안도감과 함께 영혼의 일부가 뜯겨나간 듯한 공허함이 밀려왔다. 지수는 단 1분도 지체하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가 미국 병원의 한국 지사를 통해 수술 보증금 전액을 송금했다. 동생 지은이의 미국 이송과 수술 절차가 기적처럼 시작되었다. 그녀는 병실에 누워있는 동생에게 익명의 독지가가 기적처럼 나타나 모든 수술비를 지원해 주었다고 둘러댔다. 아무것도 모르는 지은이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그 모습을 보는 지수는 가슴에 박힌 죄책감의 가시를 애써 삼켜야 했다. 그녀의 희생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그녀는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했다. 동생을 살렸다는 안도감도 잠시. 혼자 남겨진 옥탑방의 시간은 고문과도 같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그날 밤의 일로 가득 찼다. 그 남자. 강태민은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것일까? 그는 왜 자신을 건드리지 않았을까?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잠자리를 제공한 것인가 말이 되지 않았다. 그 기이한 계약서 조항들은 또 무엇이었을까? 특히 생체 시료 조항. 모든 것이 거대한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가장 큰 의문은 이것이었다. 왜 하필 나였을까? 서울의 수많은 여자들 중에 왜 그토록 정확하게 자신을 지목했을까?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었다. 경영학도로서 그녀의 분석적인 두뇌는 이 거래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경고등을 울렸다. 그녀는 50억을 받고 동생을 살렸지만 정작 자신이 무엇을 팔았는지는 알지 못했다. 그 우지가 그 어떤 굴욕감보다 더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같은 시각, 강태민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최첨단 유전자 분석 연구소의 문을 열고 있었다.
VVIP 고객들의 비밀스러운 의뢰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곳이었다. 그는 박 이사도 대동하지 않은 채 홀로 연구소장을 만났다. 그리고는 밀봉된 증거물 봉투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지수가 사용했던 와인잔이 들어있었다. 서명한 회장과의 대조 샘플입니다. 결과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오직 저에게만 보고하십시오. 이 일은 기록에 남기지 않는 걸로. 연구소장은 익숙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틀 후 TK 인베스트의 대표 집무실. 강태민의 컴퓨터로 암호화된 파일 하나가 전송되었다. 그는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는 친자 확인 감식 결과 보고서라는 제목이 떠 있었다. 분석 대상 A 부서명한 서미웅한, 분석 대상 B 자 윤지수 윤지소, 그리고 보고서의 가장 마지막 줄 결론 북의 확률 99.99999%. 친자 관계가 성립함. 강태민은 모니터 속의 글자들을 응시했다. 그의 얼음 같던 얼굴에 처음으로 희미한 감정의 파문이 일었다. 그것은 기쁨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복수의 칼날을 마침내 손에 쥔 자의 차갑고 잔인한 미소였다. 그는 결과 보고서 창을 닫고 다른 파일을 열었다. 서영그룹의 복잡한 지배 구조와 계열사 현황이 담긴 파일이었다. 그의 마우스 커서가 서영화학이라는 이름 위에서 멈췄다. 그의 입에서 나지막한 혼잣말이 흘러나왔다. 게임은 이제 시작이다. 서명한 회장. 50억짜리 하룻밤의 진짜 목적. 그것은 한 여자의 몸이 아니라 그녀의 유전자 속에 숨겨진 거대 제국을 무너뜨릴 치명적인 무기를 손에 넣기 위함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기적처럼 동생 지훈이는 미국에서의 심장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이는 숨이 차오르는 고통 없이 마음껏 웃고 뛸 수 있게 되었다. 지수는 동생의 건강한 모습을 보며 그날 밤의 선택이 옳았다고,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녀는 부모님이 남긴 빚을 모두 갚고 동생과 함께 볕이 잘 드는 깨끗한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더 이상 생존을 위해 하루를 쪼개 살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는 오롯이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그녀의 천재성은 날개를 단 듯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경영학과의 모든 과목에서 압도적인 1등을 차지했다. 모든 것이 좋아진 듯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거대한 비밀의 무게가 웅크리고 있었다. 50억이라는 돈은 그녀에게 안정된 삶을 주었지만 동시에 세상으로부터 그녀를 투명한 벽으로 분리시켰다. 그녀는 자신이 사기꾼이라도 된 듯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이 모든 평화가 그 미스터리한 남자와의 차가운 거래 위에 세워진 신기루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한민국 경제계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터졌다. 여의도 증권가의 모든 전광판과 뉴스 속보가 하나의 이름을 가리키고 있었다. 속보. 신생투자사 TK 인베스트. 재계 10위 서영그룹의 핵심 계열사 서영화학에 대한 적대적 M&A 전격 선언. 세상은 TK 인베스트의 대표 강태민을 미치광이라고 불렀다. TK 인베스트는 최근 몇 년간 IT와 바이오 분야 투자로 급부상한 신흥 강자였지만 수십 년간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 온 거대 재벌 서영그룹에 비하면 다윗 앞에 골리앗이나 마찬가지였다. 특히 서영화학은 그룹 내에서도 가장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알짜 회사였다. 모두가 강태민의 무모한 도박이 서영그룹이라는 거대한 산 앞에서 처참하게 실패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TK인베스트의 전쟁 상황실, 그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있는 강태민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거대한 스크린에 떠있는 수많은 데이터와
주가 그래프를 응시하며 체스 마스터처럼 침착하게 다음 수를 지시하고 있었다. 언론을 통해 서영화학이 숨기고 있는 해외 부실 자산 문제를 공론화시켜 개미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여론을 우리 쪽으로 끌고 와. 그의 공격은 무모한 도박이 아니었다. 그는 서영그룹의 가장 약한 고리를, 가장 아픈 곳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영그룹 본사의 회장실. 서명한 회장은 자신의 아들이자 그룹의 후계자인 서진혁의 불안한 보고를 들으며 코웃음을 쳤다. 그의 집무실은 고풍스러운 가구와 예술품들로 채워져 그의 절대적인 권위를 과시하고 있었다. 고작 벤처 투자나 하던 풋내기가 감히 서영을 상대로 칼을 뽑아 하루살이가 태양에 덤비는 꼴이지. 그는 강태민을 심각한 위협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심기를 거스르는 건방진 애송이 정도로 취급했다. 그의 그 오만함이 훗날 그의 제국을 무너뜨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다. 신경 쓸 것 없다. 돈으로 밟아 뭉개버려.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게. 두 거인의 싸움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전쟁의 파문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 윤지수의 강의실에까지 닿았다. 그녀의 기업 전략 강의에서 교수는 TK인베스트와 서영그룹의 M&A 전쟁을 무모한 야망이 부른 실패 사례로 제시하며 열띤 강의를 펼쳤다. 지수는 강의 자료에 적힌 두 개의 이름, 강태민과 서영그룹을 보는 순간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남자의 이름, 그리고 어릴 적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 속에서 희미하게 보았던 이름. 그녀는 그날 이후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도서관에 틀어박혀 이번 M&A 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닥치는 대로 읽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지 과제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알아야만 했다. 그 남자, 강태민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무모한 전쟁을 시작한 것일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이 싸움에서 그가 보고 있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 늦은 밤, 도서관의 불빛 아래 지수는 서영화학의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속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미세한 균열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뉴스 기사 속 강태민의 사진을 응시했다.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그의 눈이 마치 모니터를 뚫고 자신을 바라보는 듯했다. 대체 당신 정체가 뭐야? 그녀의 작은 혼잣말이 고요한 도서관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 그 한가운데에 바로 자신이 서 있다는 사실을. TK인베스트와 서영그룹의 M&A 전쟁은 한 달 넘게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 서명한 회장은 막강한 자금력과 언론 장악력을 동원해 강태민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했다. 그는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대영건설을 백기사 화이트나이트로 끌어들였고, 시장의 분석가들은 모두 서영그룹의 승리를 점치고 있었다. 강태민의 TK인베스트는 무리한 지분 매입으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강의실에서 이 상황을 분석하던 윤지수는 하지만 모두가 놓치고 있는 단 하나의 허점을 발견했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마치 탐정처럼 서영그룹의 백기사인 대영건설의 모든 공시자료와 해외 사업 보고서까지 샅샅이 파헤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대영건설이 최근 인수한 유럽의 한 자회사가 곧 발효될 유럽연합의 새로운 환경, 규제법의 정면으로 저촉된다는 사실을. 그것은 시한폭탄이었다. 규제가 발효되는 순간 그 자회사는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게 될 것이고, 대영건설의 주가는 폭락할 것이 불보듯 뻔했다. 서명한 회장은 자신의 오만함 속에서
자신을 구해줄 백기사의 갑옷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다는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지수는 거대한 진실 앞에서 고민에 빠졌다. 이 정보를 어떻게 해야 할까? 마음 한편에서는 강태민에 대한 기묘한 감정이 꿈틀거렸다. 비록 비도덕적인 계약이었지만 그는 동생을 살려준 은인이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오만하고 부패한 재벌 회장 서명한에 대한 지식인으로서의 반감이 들끓었다. 결국 그녀는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익명으로. 그녀는 이 위험한 전쟁에 직접 휘말리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PC방에서 가상 IP를 이용해 추적이 불가능한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다. 그리고는 대형 건설에 숨겨진 리스크에 대한 자신의 분석을 한편의 완벽한 보고서로 작성했다. 그녀의 보고서는 날카롭고 논리적이었으며 그 어떤 전문가의 분석보다도 깊이가 있었다. 그녀는 그 이메일을 대형 언론사가 아닌 재벌들의 압력에 굴하지 않기로 유명한 한 경제 전문 기자에게 보냈다. 효과는 즉각적이고 폭발적이었다. 이메일을 받은 이진호 기자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보고서의 완벽함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즉시 자신의 취재 라인을 총동원했고 익명의 제보가 100% 사실임을 확인했다. 다음 날 아침 그의 이름으로 단독 기사가 터져나왔다. 단독, 서영그룹의 백기사 대형 건설, 유럽발 환경규제 폭탄 숨기고 있었다. 기사는 증권가의 핵폭탄처럼 떨어졌다. 시장은 공황 상태에 빠졌고 대형 건설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를 기록했다. 서영그룹이 공들여 쌓아 올린 방어벽은 단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TK인베스트의 전쟁 상황실. 모두가 패닉에 빠져 있던 그 순간 대형 스크린에 떠오른 단독 기사에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궁지에 몰렸던 전세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하지만 강태민은 기뻐하지 않았다. 그는 기사 속에 인용된 익명의 분석 보고서 문구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다. 자신과 똑같은 혹은 자신보다 더 깊은 수준에서 이 판을 읽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증거였다. 그는 옆에 서 있던 박 이사를 돌아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종류의 흥분과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이 제보자 찾아내. 누구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알아내. 이런 인재는 반드시 우리 사람으로 만들어야 해. 그날 밤 지수는 자신의 옥탑방에서 노트북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녀가 보낸 익명의 이메일 한 통이 대한민국 경제계를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 분노에 찬 서명한 회장의 인터뷰와 폭락하는 서영그룹의 주가 그래프를 보며 그녀는 두려움과 함께 짜릿한 희열을 느꼈다. 가난한 대학생인 자신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중 한 명에게 치명타를 날린 것이다. 그녀는 노트북을 닫았다. 심장이 세차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빠져나가고 싶었지만 이미 전쟁의 한가운데에 거대한 수류탄을 던져버린 후였다. 그리고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자신이 도와준 그 남자, 강태민은 이 모든 것을 계획한 익명의 천재를 찾아내기 전까지는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익명성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두 남자의 표적이 되어버렸다. 강태민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그의 지시를 받은 TK인베스트의 사이버 보안팀과 정보 분석팀이 총동원되었다. 그들은 익명의 제보자가 남긴 미세한 디지털 발자국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PC방의 IP, VPN 우회 기록, 이메일 생성 패턴, 거대한 그물망이 보이지 않는 천재를 향해 좁혀지고 있었다. 동시에 제보된 보고서의 내용 자체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졌다. 보고서의 스타일은 전형적인 학술 논문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현업의 그 어떤 애널리스트보다 더 날카롭고 대담합니다. 정보 분석팀장이 보고했다. 이것은 업계의 관성에 젖은 전문가가 아닌 뛰어난 재능을 가진 젊은 학자나 학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적의 끝은 윤지수가 다니는 대학교 인근의 한 PC방으로 모아졌다. 박 이사는 해당 시간대의 CCTV 기록과 대학교 경영학과의 최우수 학생 명단을 대조했다. 그리고 마침내 단 하나의 이름을 강태민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윤지수입니다. 저희와 50억 원 거래를 했던. 강태민은 보고서를 받아들고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감과 흥미가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50억을 주고 산. 복수를 위한 말, 파혼. 그저 돈 때문에 자존심을 버린 가난한 여대생이라고 생각했던 그녀가 자신의 판 전체를 뒤흔든 천재 제보자였다니. 그의 완벽한 시나리오에 처음으로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등장했다. 그는 직접 그녀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오후, 지수는 도서관에서 나오던 길이었다. 캠퍼스의 가을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녀의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선 검은 세단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강태민이었다. 지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가 왜 여기에 벌써 알아낸 것인가? 그는 마치 캠퍼스에 산책이라도 나온 사람처럼 여유롭게 그녀에게 다가왔다. 윤지수 씨, 여기서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군.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날카로운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에 들린 두꺼운 전공서적을 힐끗 보더니 들고 있던 태블릿 PC를 켰다. 화면에는 그녀가 보냈던 익명의 보고서가 떠 있었다. 이 보고서 아주 인상 깊더군. 마치 윤지수 씨처럼 불필요한 감정 없이 핵심을 꿰뚫어 보는 날카로움이 있어. 그는 떠보는 것이 아니었다. 확신하고 있었다. 지수는 부인하려 했지만 그의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 앞에서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학생이었지 숙련된 스파이가 아니었다. 강태민은 그녀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이고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보기 드문, 그래서 더 위험하게 느껴지는 미소였다. 부인할 필요 없어. 덕분에 나는 필요한 것을 얻었고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지켰지.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훌륭한 파트너인 셈이야. 그는 거래를 파트너십으로 교묘하게 재정의하고 있었다. 그는 위협하거나 분노하는 대신 상상조차 못했던 제안을 던졌다. TK 인베스트에서 인턴으로 일해줬으면 좋겠군. 윤지수 씨의 재능을 이런 낡고 고리타분한 도서관에서 썩히기엔 너무 아까워. 그의 진짜 속내는 명확했다. 예측 불가능한 변수는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두어야 한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자신의 복수에 이용하는 동시에 그녀를 감시하려 하는 것이었다. 지수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본능은 이 위험한 남자에게서 최대한 멀리 도망치라고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녀의 이성은 이것이 모든 비밀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속삭였다. 대체 그는 왜 서영그룹을 무너뜨리려 하는가? 그와 서영그룹, 그리고 나는 대체 무슨 관계로 얽혀 있는가? 잠시 동안의 침묵 끝에 지수는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더 이상 운명에 끌려다니는 약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 판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의 것과 닮은 차가운 결의가 그녀의 눈에 서려 있었다. 좋아요. 그 제안 받아들이죠. 그녀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저는 단순한 커피 심부름이나 하는 인턴이 아닐 겁니다. 회장님의 그 위험한 게임에 저도 제 몫의 판돈을 걸 생각이니까요. 그녀의 당돌한 대답은 강태민을 놀라게 만들었다. 그는 영리한 직원을 고용하려 했을 뿐인데 자신과 대등한 위치에서 게임을 하려는 또 한 명의 플레이어를 마주하게 된 것이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마주 보았다. 더 이상 구매자와 판매자의 관계가 아니었다.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동맹의 시작이었다. 두 사람 사이의 힘의 균형이 돌이킬 수 없이 변하고 있었다. TK 인베스트에서의 첫날, 윤지수는 거대한 상어 수족관에 던져진 작은 물고기 같았다. 그곳은 대한민국의 가장 날카로운 두뇌들이 모여 돈과 전략으로 전쟁을 치르는 총성 없는 전쟁터였다. 하버드, 스탠퍼드, 월스트리트 출신의 괴물들 사이에서 평범한 국내 대학 학부생인 그녀는 이질적인 존재였다. 대표가 어디서 저런 애를 낙하산으로 하는 노골적인 시선과 수군거림이 그녀를 찔렀다. 하지만 강태민은 그녀를 온실 속 화초처럼 다루지 않았다. 그는 지수를 곧바로 서영그룹 M&A 프로젝트의 핵심 전략팀에 배치했다. 그녀의 재능을 시험하고 그 한계를 확인하려는 듯 가장 깊고 위험한 물속으로 그녀를 던져 넣은 것이다. 지수는 그곳에서 살아남았다. 아니, 헤엄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난 몇 주간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며 분석했던 모든 데이터를 이제는 실제 전쟁터에서 활용했다. 그녀는 책상머리에 앉아 이론만 떠드는 학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분석은 날카로웠고 그녀의 전략은 누구도 생각지 못한 허를 찌르는 대담함이 있었다. 서양화학의 주력 상품에 대한 소비자 불매 운동을 유도해야 합니다. 명분은 그들의 비윤리적인 폐기물 처리 문제입니다. 단순한 경영권 분쟁이 아닌 대중의 지지를 받는 정의로운 싸움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야 합니다. 회의실에서 그녀는 회사의 베테랑 전략가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모두가 그녀의 당돌함에 놀랐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논리를 반박할 수 없었다. 회의실 상석에서 묵묵히 모든 것을 지켜보던 강태민의 입게 아주 희미한 만족의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지수의 이름은 TK 인베스트의 새로운 비밀, 병기로서 곧 적의 귀에까지 흘러들어갔다. 서명한 회장은 강태민이 고용한 익명의 천재 분석가가 이제는 그의 밑에서 버젓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그는 아직 지수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강태민이 손에 넣은 쓸만한 무기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 그는 이 성가신 무기를 처리하는 일을 그의 아들 서진혁에게 맡겼다. 풋내기 인턴 하나 때문에 우리 일이 꼬이게 둘 순 없지. 적당히 겁이라도 줘서 싹을 잘라버려. 서진혁, 그는 지수가 경멸하는 모든 것을 갖춘 남자였다. 특권의식에 젖어 노력 없이 모든 것을 얻었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오만하고 잔인했다. 그는 지수의 퇴근길을 막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재벌 2세 특유의 역겨운 선민의식이 가득했다. 네가 윤지수냐 강태민이 얼마를 줬길래 그렇게 개처럼 꼬리를 흔들어대. 그는 돈 봉투를 꺼내 그녀의 얼굴 앞에 흔들었다. 강태민이 준 것의 2배, 아니 3배를 주지. 이 더러운 돈 받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고 원래 있던 시궁창으로 꺼져. 지수는 그를 차갑게 비웃었다. 돈으로 사람을 사는 건 당신 아버지 전문인 줄 알았는데 그 아들의 그 아버지군요. 그녀의 조롱에 이성을 잃은 서진혁이 거칠게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이게 진짜 바로 그 순간이었다. 분노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 경멸적으로 치켜 올라간 그의 입꼬리, 그 표정이 지수의 머릿순간, 지수의 머릿속 깊은 곳, 먼지 쌓인 창고의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아주 오래전 잊고 있었던 기억의 파편. 고급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 똑같이 오만한 얼굴을 한 어린 남자아이가 어린 자신을 거칠게 밀어 넘어뜨렸다. 흙투성이가 된 채 울고 있는 자신과 그 아이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눈물만 흘리던 젊은 시절의 엄마. 그리고 그 남자아이가 자신을 향해 던졌던 경멸의 한마디. 거지 주제. 그것은 너무나도 오래되어 꿈인지 현실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는 희미한 잔상이었다. 하지만 그날의 감정, 서러움과 억울함, 그리고 엄마의 슬픈 눈빛만은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서진혁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단순한 경멸이 아닌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증오가 담겨 있었다. 혼란스러운 그녀는 그 자리를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뒤에서 서진혁의 욕설이 들려왔지만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심장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 서진혁과의 대면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잊혀진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불길한 열쇠였다. 재벌 2세의 오만한 얼굴이 어린 시절의 상처 입은 유령과 겹쳐지고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거대한 전쟁과 자신의 인연은 50억짜리 하룻밤의 계약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강태민의 비밀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비밀까지도 파헤쳐야만 했다. 서진혁과의 충돌은 지수의 내면에 깊은 파문을 남겼다. 잊고 있던 과거의 파편은 마치 악몽처럼 밤마다 그녀를 찾아왔다. 어린 시절의 놀이터, 엄마의 눈물, 그리고 오만한 남자아이의 얼굴. 그 기억은 너무나도 희미해서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그 안에 자신의 인생을 뒤흔들 중요한 단서가 숨겨져 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그 주말, 지수는 본가였던 낡은 다세대 주택의 옥탑방으로 향했다. 동생과 이사하며 대부분의 짐은 처분했지만 돌아가신 엄마의 유품만은 참아 버리지 못하고 그곳에 남겨두었기 때문이다.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 먼지 쌓인 창고 문을 열자 십수년의 세월이 켜켜이 쌓인 냄새가 그녀를 맞았다. 창고 구석, 낡은 담요에 덮인 나무 상자 하나. 그것이 엄마가 남긴 세상의 전부였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엄마의 손때가 묻은 낡은 책 몇 권, 빛바랜 흑백 사진들, 그리고 작은 오르골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보았다. 대부분은 어린 지수와 동생 지훈이를 안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었다. 사진 속 엄마는 가난했지만 그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다. 그러다 그녀의 손이 한 장의 낡은 사진 앞에서 멈췄다. 사진 속에는 20대 초반의 풋풋한 엄마와 그녀의 어깨에 다정하게 손을 올리고 있는 한 젊은 남자가 함께 있었다. 남자는 훤칠한 키에 야망이 넘치는 눈빛을 하고 있었다. 지수는 숨을 멈췄다. 서명한, 지금의 냉혹한 재벌 회장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 얼굴은 분명 서영그룹의 창업주, 서명한 회장의 젊은 시절이었다. 인터넷에서 수없이 보았던 그의 과거 사진과 똑같았다. 사진 뒷면에는 엄마의 것으로 보이는 희미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나의 모든 것이자 나의 세상인 명한 씨와 함께. 1998년 여름, 지수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상자 가장 밑바닥, 낡은 손수건에 쌓인 편지 뭉치가 있었다. 봉투는 없었지만 편지들은 날짜 순서대로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다. 모두 엄마가 쓴 것이었다. 하지만 붙이지 못한 편지들이었다. 첫 번째 편지는 설렘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랑하는 명한 씨에게 당신의 아이를 가졌다는 걸 알았어요.
당신을 닮은 예쁜 아이일 거예요. 당신의 꿈을, 우리의 미래를 함께 이루어갈 아이가 우리에게 와주었어요. 하지만 편지는 뒤로 갈수록 절망과 슬픔으로 물들어갔다. 왜 연락이 닿지 않는 거죠? 당신의 부모님은 저를 문전박대했어요. 당신은 더 이상 가난한 고학생이 아니라고. 우리와는 사는 세상이 다르다고 했어요. 당신의 약속은, 우리 아기에 대한 맹세는 다 거짓이었나요? 그리고 마지막 편지. 눈물 자국으로 글씨가 번져 있었다. 서명한 씨, 당신은 당신의 야망을 위해 저와 제 아이를 버렸군요. 괜찮아요. 저는 혼자서도 이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낼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 당신은 오늘을 후회하게 될 겁니다. 당신이 버린 것이 무엇인지 피눈물을 흘리며 깨닫게 될 날이 올 겁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자신이 서명한 회장의 딸이라는 것. 엄마는 그의 야망을 위한 디딤돌이었고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버려졌다는 것. 서진혁이 자신을 그토록 경멸했던 이유는 그가 자신의 이복 오빠이기 때문이라는 것. 어린 시절의 그 상처 입은 기억은 꿈이 아니라 서러운 현실이었다는 것. 지수는 편지를 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오열했다. 평생 자신을 짓눌렀던 가난과 불행의 이유. 그것은 운명의 장난이 아니었다. 한 남자의 이기적인 야망이 만들어낸 잔인한 결과물이었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배신감과 분노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가 자신과 동생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깨달았다. 강태민, 그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50억짜리 하룻밤은 그녀의 몸이 아니라 그녀의 핏줄 속에 흐르는 이 끔찍한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는 것을. 생체 시료 조항의 진짜 의미. 그는 그녀의 DNA를 이용해 그녀가 서명한의 딸이라는 사실을 확신했던 것이다. 강태민의 M&A 전쟁은 단순한 기업 사냥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명한 회장을 향한 치밀하고 잔인한 복수극이었다. 그리고 그 복수극의 가장 중요한 무기는 바로 서명한이 버린 딸, 윤지수 자신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이 있던 자리에는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말, 파운더, 누구의 무기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편지와 사진을 조심스럽게 챙겼다. 이것은 이제 엄마의 한이 담긴 유품이 아니었다. 거대한 제국과 맞서 싸울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소영그룹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보이지 않는 전쟁의 화약 냄새로 가득했다. 단상 위 서명한 회장과 그의 아들 서진혁은 승리를 확신한 듯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그들은 지난 몇 주간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어 우호 지분을 확보했고 강태민의 TK인베스트를 코너로 몰아넣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경영권 방어 안건만 통과되면 모든 것은 끝이었다. 강태민과 그의 팀은 객석 한편에 앉아 있었다. 숫자는 명백히 그들에게 불리했다. 서 회장은 그런 그를 향해 경멸적인 미소를 보냈다. 의장이 마지막 안건인 경영권 방어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강태민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만. 의장님, 아직 주주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본 안건의 향방을 결정할 중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연 회장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서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굳어졌다. 그 순간 연 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윤지수가 들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어리고 불안해하던 인턴이 아니었다. 심플하지만 힘있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의 발걸음에는 진실의 무게를 짊어진 자의 당당함이 서려 있었다. 강태민은 지수가 아닌
연 회장 중앙의 대형 스크린을 향해 리모컨을 눌렀다. 스크린에는 낡은 음성 파일의 파형이 떠올랐다. 먼저 제가 왜 이 싸움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 회장에는 25년 전에 낡고 잡음 섞인 음성이 울려 퍼졌다. 그것은 강태민의 아버지이자 서영화학의 공동 창업자였던 구 강지환 대표가 죽기 직전 서명한에게 걸었던 마지막 전화 통화 내용이었다. 자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내 기술과 내 회사를 훔치고 나에게 횡령 누명까지 씌워. 이게 비즈니스라는 거다. 친구. 약한 놈이 잡아먹히는 세상이지. 연 회장은 충격으로 술렁였다. 서영그룹의 창업 신화가 사실은 친구의 피눈물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사실. 강태민의 복수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서명한 회장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소리쳤다. 저건 조작이야.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강태민은 그를 차갑게 응시하며 말했다. 거짓말은 회장님의 전문이시죠. 그는 지수를 향해 손짓했다. 그리고 여기 회장님께서 23년 전에 버리신 또 다른 진실이 서 있습니다. 다음 순간 스크린에는 유전자 감식 결과 보고서가 떠올랐다. 부서명한 자 윤지수 친자 관계 확률 99.99%. 보고서와 함께 젊은 시절의 서명한과 지수 어머니가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그녀가 남긴 눈물의 편지들이 화면을 채웠다. 연 회장은 이제 경악을 넘어선 충격에 빠졌다. 강태민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서영그룹의 낡은 창업 정관 제7조 사망을 스크린에 띄웠다. 창업주의 모든 직계 자녀는 그룹의 의결권 없는 창업 주식을 균등하게 상속받는다. 서명한이 자신의 숨겨진 딸의 존재를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에 미처 삭제하지 못했던 독소 조항이었다. 강태민의 목소리가 연 회장을 지배했다. 제가 윤지수 씨에게 지불한 50억 원은 하룻밤의 대가가 아닙니다. 23년간 서영그룹이 지급하지 않았던 숨겨진 상속인의 정당한 배당금의 일부를 제가 대신 지급하고 위임장을 받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은 회장님의 거짓말을 뚫고 그녀가 진짜 상속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50억짜리 계약의 진짜 의미, 그것은 복수를 위한 완벽한 합법적 명분이었다.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서명한 회장은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질 듯 비틀거렸다. 서진혁은 충격으로 넋이 나간 채 처음 보는 자신의 이복 동생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혼란의 중심에서 윤지수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떤 외침보다도 힘이 있었다. 저는 윤지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존경해 마지 않는 서명한 회장님이 버린 딸입니다. 그녀는 강태민의 무기가 아닌 자기 자신으로서 말했다. 저는 복수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제 어머니의 짓밟힌 인생과 서영그룹의 거짓된 역사에 대한 진실을 원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 위에서 저는 저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자 합니다. 그녀의 당당하고 품위 있는 선언은 아수라장이었던 연 회장을 순간 정적에 휩싸이게 만들었다. 주주들은 무너져 내리는 서명한 회장과 그 앞에 당당히 서 있는 젊은 상속인을 번갈아 보았다. 모든 도덕적 권위가 완벽하게 이동하는 순간이었다. 서명한 회장은 결국 그 충격과 굴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졌다. 의료진이 달려와 그를 들것에 싣고 나가는 동안 연 회장의 모든 카메라 플래시는 단 한 사람, 윤지수를 향해 터져 나오고 있었다. 게임은 끝났다. 강태민의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이 전쟁의 진정한 승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고 진실을 바로선 버려졌던 딸이었다. 주주총회에 폭풍이 지나간 후
서영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은 주인을 잃고 표류하기 시작했다. 서명한 회장은 쓰러진 후 병원에서 깨어났지만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명예와 권력은 한 줌의 재가 되었고 아들에게는 버림받았으며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강태민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25년 전의 횡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되었고 그는 남은 인생을 차가운 법정에서 보내야 할 처지가 되었다. 모두의 시선은 이제 두 명의 새로운 권력자, 강태민과 윤지수에게 쏠려 있었다. 세상은 강태민이 마침내 서영그룹을 집어삼키고 길었던 복수극의 마침표를 찍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며칠 후 강태민의 집무실에서 두 사람이 다시 마주 앉았다. 강태민은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와 함께 새로운 계약서를 내밀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낼 시간이야. 윤지수 씨, 당신의 지분을 내게 넘겨. 그러면 서영그룹의 부사장 자리와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을 주지. 당신 동생의 미래까지도 완벽하게 보장해주고. 그는 복수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지수는 그의 예상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그녀는 계약서를 쳐다보지도 않고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의 복수는 끝났을지 몰라도 저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강태민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무슨 뜻이지? 저는 회장님의 복수를 위한 장기말이 될 생각이 없습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강하고 명확했다. 서영그룹을 무너뜨리는 것은 그곳에서 땀 흘려 일하는 수만 명의 무고한 직원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파괴가 아니라 정의와 개혁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밝혔다. 그녀는 강태민에게 지분을 넘기는 대신 다른 소액 주주들과 의결권 자문사들을 설득해 연합을 구성할 것이라고 했다. 그 힘으로 서씨 일가와 부패한 경영진을 모두 몰아내고 동시에 강태민의 적대적 인수합병도 막아낼 것이라고. 그리고 그 자리에 전문 경영인으로 구성된 투명한 이사회를 세울 것이라고. 강태민은 처음으로 허를 찔린 듯한 표정을 지었다. 지수는 자신의 첫 번째 안건도 이미 정해두었다고 말했다. 저는 제 권한으로 서영그룹의 순이익 표로를 사회에 환원하는 재단을 설립할 겁니다. 제 어머니의 이름을 딴 미혼모와 저처럼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재단을요. 그것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천재적인 한 수였다. 그녀는 자신을 복수의 화신이 아닌 개혁의 아이콘으로 새로운 시대의 리더로 포지셔닝하고 있었다. 강태민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분노해야 마땅했다. 평생을 건 복수의 마지막 단계가 자신이 발굴한 말에 의해 가로막힌 셈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차오른 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경외감에 가까운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는 지수를 통해 자신이 복수라는 어둠 속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보고 있었다. 파괴 너머의 창조, 증오 너머의 용서, 그리고 복수보다 더 위대한 정의. 그는 마침내 길고 길었던 자신의 싸움이 얼마나 공허한 것이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내밀었던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지수의 눈앞에서 그것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좋아, 당신이 이겼어, 윤지수. 그는 다음 날 공식적으로 서영그룹에 대한 모든 인수합병 시도를 철회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몇 달 후 서영그룹은 지수의 주도 아래 부패의 상징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재탄생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사라는 직함으로 자신의 어머니가 평생 꿈꿨을 정의를 실현해 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건강을 되찾은 동생 지훈이와 함께
엄마의 작은 산소를 찾았다. 그녀는 묘비 앞에 서영그룹, 윤지수 이사의 주도로 사회적 기업으로 재탄생이라는 제목의 신문 기사를 놓아두었다. 보고 계시죠? 엄마. 이제 아무도 엄마의 인생을 헛되었다고 말하지 못할 거예요. 그때 그녀의 등 뒤로 누군가 다가왔다. 강태민이었다. 그는 더 이상 TK인베스트의 냉혹한 대표가 아닌 한결 편안해진 얼굴의 한 남자로서 서 있었다. 그는 말없이 그녀의 옆에 서서 묘비를 함께 바라보았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당신이 이겼어. 지수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우리 모두가 이긴 거예요. 두 사람의 관계는 사랑이라고 정의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했다. 하지만 그들은 전쟁을 함께 겪어낸 전우였고 서로의 어둠을 구원한 동지였으며 새로운 세상의 가능성을 함께 열어갈 파트너였다. 미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50억으로 시작된 악연은 세상을 바꾼 기묘한 인연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